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전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단원고 2학년 1반 문지성 엄마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 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기도 안에서 그랬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구술책을 보셨나요? 그럼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그때도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는 얼마 그때 아이를 못 찾았을 때여서 제가 우리 애기 아빠는 팽목에 가 있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많아서 또 초등학생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애들이 팽목에 아빠랑 같이 가 있고 저는 이제 애를 좀 돌보라 그래서 있는 중에 참 집에 있는 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가면서 기도하러 이제 다녔죠. 아이가 아직 안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에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상처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해 후에 그 권사님 손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학원을 갔나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아이도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 권사님은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실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권사님은 또 그거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 하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경일 원장님께 12월 달에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부탁을 받고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몸이 뭔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그러죠. 이제 한 7년이 넘게 계속 뭔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세월호에 이제 모든 이제 일들에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 저기 원장님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이 애써주시기도 하시고 또 세월호 예배를 안산에서도 또 광화문에서도 또 청와대에서 기도회로 또 이렇게 계속 원장님이 함께 하시면서 원장님을 알아가게 됐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탁을 거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기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지만 제가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딸 지성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남 사녀 중에 넷째 딸이지요. 아빠 엄마의 장점을 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탓에 남자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로서 상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되면 꿈일 텐데 얼마나 이쁠까. 그리고 우리 딸은 남달리 또 자신감도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이렇게 졸업식 때 이렇게 한마디씩 쓰는데
메모지에 이제 이런 글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너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묻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볼 때. 아마 그거는 제가 심어준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란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줬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아이들은 다 제가 계획해서 가진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제가 이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이제 조금 조심스럽지만 꿈속에 이렇게 내가 너한테 예쁜 아이를 내가 쓰기 위해서 주었다 이런 말씀이 들려와서 저는 이제 제가 자신감 있게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정에 주신 딸이야. 얘는 그게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 이 아이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뻐지더라고요. 이뻐지고 이 아이가 하는 짓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엉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엉뚱한 면도 우리를 웃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과 제 생각은 그랬어요.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살아야 튀지 않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때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이 아이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졌죠.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그 엉뚱한 면이 있어도 우리가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달랐던 이 아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 아이를 보고 웃게 되고 어디에다 내놓기도 너무 아까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집에 하룻밤씩 자러 가는 게 애들이 또 있잖아요. 그때도 보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안 보내려고 했던 과보를 할 정도였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우리 아이가 그러더군요. 선생님이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들어서 선생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런 말은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우리 딸 잘했네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는 친구들이 한 아이를 왕따를 시켰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감싸줬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는 왜 그 아이를 감싸주느냐고 다 싫어하는 그 아이를. 그래서 친구들한테 질타를 받았다고 해요. 저 와서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 절대로 왕따시키면 안 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를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이 피어나는 그런 아이였어요. 우리 딸은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주던 아이였나 봐요. 친구 하다가 너 없으면 누가 내 고민을 들어주냐고 힘들어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지성이가 있는 효성 납골 공원을 자주 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다녀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한참을 다녀가길래 우리도 걱정이 됐어요.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동생하고도 참 잘 놀아주었어요. 누나 노릇을 잘 하던 아이였고, 또 패션에도 감각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서 양말도 짝짝이를 신고 가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뒷모습을 보면서 웃었던, 우리한테 그런 웃음을 주던 아이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는 연예인 해보라는 말과 실제로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저희가 이제 연예 기획사를 한번 데리고 갔습니다. 테스트를 받아서 통과도 했어요. 얘는 사람들 앞에 그런 데 갔을 때 좀 기죽을 만도 한데 통통 튀는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넌 참 특이한 애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도 해서 그랬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그거에 휩쓸리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거보다는 나는 비행기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영어학원을 열심히 다녔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딸이 돌아오는 길에는 걸어오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버스비라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다고 참 그런 이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승무원을 보면은 우리 지성이 모습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지성이가 저 승무원복을 입으면 얼마나 예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승무원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17년 2개월을 살다간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선물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제주도 태생입니다. 제주도에서 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같은 교유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단짝 친구를 만난다는 부푼 희망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는 또 마음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지성이 생일이면 제주도에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효원공원을 다녀가곤 해서 그 친구 마음에는 영원히 그리운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다가 애들이 크고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친구를 찾아서 그때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숙소 옆에 와라, 이런 서로 약속까지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4대에 걸친 기독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름 처음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그날 4월 16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어서 열심을 내고 있었지요. 아침 9시경에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구할 거야 라고 아이를 단도리를 남편이 시키며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다시는 지성이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 이후에 지옥 같은 시간들을 살았죠.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벚꽃을 귀에다 꽂으면서 사진도 찍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떠나기 전에요. 아이를 찾아서 돌아오니 푸른 잎이 나왔더군요. 저는 그 후에 왜 이렇게 나무들이 싫은지, 너네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니? 제가 보았던 아마 그 나무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은 갔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오래 사니? 그래서 한동안 그 나무가 그렇게 싫었던,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이 좀 달라졌지만요. 요새 벚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진짜 모든 봄꽃들이 다 펴서 어제는 너무 이쁜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다시금 그런 마음이, 봄을 좋아했던 그 마음이 좀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보통의 시간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가고 있었어요. 집은 저녁이면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던 그 큰 상은 텅 비어버렸어요. 폭탄이 터진 듯이 뿔뿔이 다 흩어졌죠. 제가 그걸 느끼자 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부모로서요. 제 마음은 힘들었지만 다시 이 아이들을 제자리에다 놔야 된다는 그 생각에 다시금 아이들한테 신경을 썼고 아이들이 다시 모이게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부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멍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한 저로서는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냐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가장 평안한 시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저는 따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하다는 금식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3일째쯤 됐을 때 기도원에 온 이유를 적으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그대로 세월호 가족으로 하나님께 따지러 왔다고 했지요. 그를 본 강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핀잔을 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즉시 내려왔습니다. 저는 지금껏 내가 가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에 해이가 들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가진 틀을 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굳어진 틀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 이어서 교회의 민낯을 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한 교회인데 정의 앞에 움직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도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을 했죠. 내가 기도하나 봐라.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죠. 저의 반항의 시작은 참사 후에 6개월 정도 성가대장의 권유로 성가대에 다시 섰습니다. 아직 눈물이 멈추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굳어진 마음은 웃을 수 없는 얼굴로 또 반항의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이만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성가대 다시 섰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죠.
사람들에게는 세월호에 관심들을 좀 가지세요 라는 뉘앙스로 지금은 이렇게 예쁜 리본이지만 그전에는 엄마들 손으로 그 옛날에 그 리본 있어요. 옛날 천으로 만든 리본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그 큰 리본을 제가 차고 한가대 가운에 차고 앞에서 찬양을 했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5, 6년의 찬양대 시간은 저한테는 부담이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교제는 할 수가 없었지요. 말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그 말이 그들과 통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기독인이 비기독인을 만나면 통하지 않듯이 제 생각을 세월호에 대한 생각을 가진 저와 세월호에 관심이 없는 그들과는 통하지 않은, 그래서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4.16 생명공원 예배만이 신앙인들과의 교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월호 참사 사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명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리본도 만들었고 어디든지 집회에 쫓아다니고 4.16 TV도 도우고 또 합창단도 하고 간담회도 다니고 그 당시에 엄마들이 용사가 됐다고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지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달라진 것들은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은 이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전에는 찬양을 앞에 나와서 항상 했었는데 찬양하는 것도 항상 다 같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떨리는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눈으로 보고 이제 들은 것들은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게 목구멍 넘어서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부재였습니다. 그전에는 가정도 잘 돌보는, 회사 갔다 오면 집안일도 잘 해주고 같이 시장도 보러 가지고 그랬던 남편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세월호 후에는 4.16 TV라는 간판을 내걸고 그 당시에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 언론의 부재를 대신하겠다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 당시 언론이 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가족이 이런 일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지금까지 유튜브에다가 세월호 이야기를 올리게 되었고 세상에 세월호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인가요? 저는 아이를 잃은 그 고통과 세월호에 남편을 잃은 고통으로 이제 우울증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가정으로만 앉힐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월호도 알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남편을 집으로 끌어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죠. 그러면서 저는 남편을 좀 도우면 조금 시간이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있겠지 하는 생각에 남편을 또 돕기로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또 한 1년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제가 남편을 따라서 집회 현장에, 청문회에, 국회에 도보 행진 운전을 해줘가며 이렇게 다닌 그때가 참 그 살벌한 그 집회할 때 경찰과 대치하면서 막 그 수류탄도 쏘고 막 물대포도 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 속에서도 제가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운전을 할 때는 그 수많은 그 관중들 속을 그 차가 416TV 차를 가운데로 해서 그 대치하고 있는 거기까지 몰고 가야 되는 그런 일도 있어서 참 저로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 성격은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렇게 큰 일들 앞에 서야만 되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1년을 돕다가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또는 이 남편 뒷바라지 또 이 일을 뒷바라지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집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일도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생명안전공원 예배하고 이제 합창만 하기로 했습니다. 뭐 지금도 가끔 필요하면 저를 부릅니다. 8년이 이제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8년 동안 엄청난 그 소리쳤던 그 소리들이 공허한 메아리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우리의 매달림의 대상들은 대통령 또는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검사나 판사나 사회 지도층들 이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뭔가 세월호에 대한 뭔가 풀리는 그런 일들을 좀 해달라고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인간에게 사실 더 의지했던 그래서 오는 실망감 또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피로감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제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4.16 참사 가족협의회 근황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표어는 진실규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안전사회 건설입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껏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6월 10일 날 종료를 합니다. 참 이번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줄 알았지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조사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사권이 없으니 누군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그를 수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진실규명을 확실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간이 되었으니 종료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또 기억교실은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억교실을 여러분도 가보셨으면 기억을 할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실을 갔을 때 그 하얀 국화가 놓여있는 그 책상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반은 온 책상마다 다 있는 너무도 무서운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교실을 없애면 안 된다고 해서 학교의 교실은 저희가 기억교실로 만들지 못했지만 안산의 교육청 자리를 저희들이 받아서 새롭게 기억교실을 만들어서 지금 그대로 그 모습을 재현해 놨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들렸습니다. 그 앞에 이제 민주교육시민교육원이라고 그 교육원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사무실이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밑에 전시를 해놨더군요. 들어가는 순간 참 이런 공간은 멈춰 있구나. 엄마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걸어놓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세월호 안에는 멈춰 있구나 하는 거를 또 새삼 느꼈습니다. 거기는 참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세월호가 어땠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모으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전시문화복합공원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이제 이런 시설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흔히 얘기하는 납골당 이런 식의 건물이 아닌 모든 사람이 시민들이 언제나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나라나 해외 모든 사람들 디자이너들한테 이제 그 디자인을 받아서 그 중에 뽑아서 이제 그 디자인은 나왔습니다. 그 도안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착공을 해야 됨에도 요새 더군다나 또 전쟁 중이어서 자재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금액은 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간은 22년도에 올해 착공을 해서 24년도에 준공을 하려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약간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가족협의회 활동을 말씀드리자면
음, 저희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제일로 가슴 아팠던 이유는 그 배 안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가장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만 있었어도 살았을 건데,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이런 말 때문에 애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협의회는 멈추는 것은 죽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끊임없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공방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뭐 이렇게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사실 부모들끼리 뭐 아이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똑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부모들을 그냥 보는 거, 같이 있는 거, 이제 그걸로 저희들이 이제 위안을 삼는 건데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공방 활동을 하게 됐고,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면서 흩어지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에 참여도 하게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공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봉사 활동도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안전공원 뭐 이런 거 반대한다,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이제 엄마들이 봉사 활동에 또 나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을 다 만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초창기부터 합창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 후에 연극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니면서 그 시민들을 만나서 세월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합창과 연극을 만들었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가족 416 TV라고 세월호의 소식을 알리는 창구이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리기 위해서 지금껏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일을 또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안전공원 예배, 저희가 그 땅에 심어줄 수 있도록, 공원이 생길 수 있도록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청와대나 광화문에 나와서 또 연결해서 또 기도회도 하게 됐고요. 아마 오늘도 5시에 그쪽에서 8주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할까? 저희 부모들도 세월호를 하루 종일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4월 16일을 기념하는 뜻으로 4시 16분에 맞춰서 우리가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시 16분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처음에는 세월호 우리 아이들 생각하기, 이런 뜻으로 제가 알람을 맞춰 놨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되더군요.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게 되고, 또 세월호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4월 16, 4시 16분에 맞추는 거 저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본이나 팔찌 있죠. 팔찌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가끔 봅니다. 아니 좋아합니다.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영화를 봐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우연히 실화 한 편을 봤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들춰보자면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하나는 2011년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2011년 7월 22일에 그 노르웨이 섬에 캠프 참사가 있었죠. 그 학생들이 가서 캠프를 하는 그곳에 그 무장을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77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77명의 희생자를 낸 그 사건도 이제 재판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제 그것도 참사라고 칭하고 또 그 중에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생존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7월 22일을 기억해 주세요. 달리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군요. 범인에게 죄를 묻는 것도 법대로 처리를 하니까 이 감정적인 부분이 배제가 되기도 하고 자식을 잃은 그 상처로 따지고 묻는 것을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그래도 끝내 그 재판이 잘 이루어져서 그 범인은 구속되었죠. 정신병을 앓은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는데 끝내는 그 사람이 정신병이 아닌 것으로 내려서 구속되는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죠. 저희는 지금도 재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 외에 누구를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참 답답합니다. 저 또한 2014년 4월 16일을 그 304명의 희생자를 낸 그리고 단원고 학생이 250명입니다. 그 희생자를 낸 그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